네,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국민께 사과했지만 당내에선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된 의원 징계 10건 가운데 3건 정도가 무산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징계가 무산된 안건에는 성추행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까지 쿼드 4개국 정상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쿼드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이 잇따라 역대급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대미 투자 발표가 이어진 데 대해서 국내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불만 여론을 달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에 나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등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있는 두창 백신 사용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파트 지하에서 부패한 시신 200여 구가 발견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러시아 함대에 막혀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서방 국가가 해군 함정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이틀 뒤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년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격전지 경기도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했습니다. 정비계획 단축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담아서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뒷받침을 해드릴게요. 이준석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20년 집권론을 내세우더니 이제와 사과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달라면서 앞으로 4년간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4년 책임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년 책임론으로 무장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바람을 일으켜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던 충청과 인천까지 석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다며 전체 판세는 완패했던 4년 전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뽑아놓은 대통령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라는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저희 당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최소 9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상시 평가 시스템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통해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겠다는 계획입니다. 4년 전 참패의 악몽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국민의힘은 단단히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민주당은 박지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면서 쇄신안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부와 협의한 적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당내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시울까지 붉히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당의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하고 중진 의원들이 포진한 586 용태론을 포함한 파격적인 쇄신안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역시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회초리를 들고 꾸짖을 지언정 예면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최근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대적인 읍소 전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됐는데 곧장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개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용민 의원은 사과로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틀린 자세와 방식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린 뒤 당과 협의되지 않는 제안을 합의된 것처럼 예고했고 내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발언 역시 사당적 표현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도부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을 포함해 당 원로들까지 선거 전 전면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를 다 대표하는 분들로서 그 성과를 이어서 우리 지지층들이 대선 패배를 딛고 투표해 주셔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된 전열 정비가 먼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분열과 당내 갈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는 건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지역별 판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주목받았던 이 지역, 최근에는 박빙의 지지율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거물에 맞서면서 지역 표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인천 계양을의 승자는 내리 민주당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지지를 얻을 정도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두 차례 연속 압승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는 겁니다. 지난 대선을 아깝게 놓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달여 만에 복귀 무대로 이곳 계양을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의사 출신 윤영선 후보가 계양을에서만 국회 입성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대선 주자와 무명 정치인의 맞대결인데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거물 정치인 등판으로 선거 관심이 부쩍 많아진 만큼 지역 여론도 팽팽합니다. 상관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그분이 뭘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뭘. 선거 끝나고 바로 갈 텐데.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분이 계양구에 나와주셔가지고 좀 계양구가 판교처럼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성과를 발판으로 대선까지 나선 데 이어 전국 선거까지 총괄하는 이재명 후보는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모여듭니다. 인천과 연고는 없지만 검증된 능력을 알리면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이죠. 지방 의원을 뽑는다면 지역 연구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관련성보다는 실력 아니겠느냐. 윤영선 후보는 25년 동안 계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 후보를 상대하면서 부쩍 높아진 인지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계양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25년간 우리 계양구에서 봉사하고 지역 주민들을 나름대로 좀 모시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하고. 공단이 밀집한 구도심, 서울과 맞닿아 있는데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발 열망이 높은 주민들을 사로잡으려는 공약들도 각양각색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이상으로 계양 테크노밸리를 발전 성장시키고 인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정치의 중심지로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공약들이 당장에 서울 지하철 9호선
계양역에 공항철도에 직접 연결해서 환승의 불편을 없애겠다. 이거 2년 이내에 완성시킬 수 있고요. 정치적 명운을 걸고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를 상대로 연거푸 고배를 마신 윤영선 후보 모두 절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개항을의 새 국민대표를 뽑을 지역표심은 누구를 향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선거철마다 논란이 되는 현수막이 이번에도 말썽입니다. 대형 현수막이 건물 창문을 막아버리거나 너무 낮게 설치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 강의실이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컴컴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열어놓았지만 바람이 통하질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형 선거 현수막이 세입자 동의 없이 건물 밖에 걸리면서 2층에 있던 학원은 대형 현수막에 갇힌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가려버리면 누가 알아요. 심지어 보내던 엄마들도 여기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여기 불 나가지고 아이들 대피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그거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말했어요. 거리에 걸린 선거 현수막도 말썽입니다. 버스 정류장, 신호등에 걸리거나 너무 낮게 설치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까지 일어났지만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흰색 줄이 도로에 흰색 그걸로 착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담당자 만나면 이거 좀 머리 위쪽 높이로 좀 달아준다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후보 선거사무실로 연락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설치에 제한이 없고 거리 현수막 역시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에 위협된다고 해서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의 정비는 시급하죠. 예를 들면 지금 데시벨은 과거에 조절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걸 조절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바꿔나가야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 걸린 현수막은 10만 장. 방송이나 SNS를 통한 선거 홍보가 활성화된 지 오래된 만큼 무분별한 현수막 걸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됐습니다. 해당 시, 군, 구의 행정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란 가정마다 나름대로. 이후 다시 3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렸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방의원들의 징계와 전과 기록보다 더 심각한 병은 따로 있습니다. 구속!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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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납력을 한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잘한 것이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7년 전 찻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기초의원. 술 한잔 먹고 난 다음에 갱년 사건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정자가 있잖아요. 인정자가 못 풀어서 만드는 거예요. 재판부는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군의회 윤리위원회는 제명을 결정했고 의결을 위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적 의원 11명 가운데 징계 당사자를 뺀 나머지 10명 전원 참석. 이 가운데 제명에 표를 던진 의원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지금 무소속 현직 의원인 그는 오는 8회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이번엔 정당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80% 올라졌어요. 예. 제가. 그런데 그런 공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님이 당 심사위원들이 배려를 해서 제가 공천을. 성비위 사건을 저질러 놓고 징계받지 않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도 성추행 이후 돈으로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도 동료 의원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징계가 무산된 사례는 지난 8년간 80건에 이릅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려도 겸직 위반에 걸려도 김영란법을 위반해도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말다툼 도중 술병을 던져도 심지어 뺑소니 사고를 내도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징계가 무산된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표결로서 봐준 사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은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부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의원들 사이에는 여야 간에도 상당히 이 신분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좁은 동네에서 이른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끼리 잘못을 덮어주는 경향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역색 강한 곳에서 의회를 장악할 경우 자정 기능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대 양당이 각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한번 봐주면 우리 식구 한번 봐준다. 아예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의회는 아예 그것조차도 이제 기대가 난망한 거고. 특정 정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다면 이거는 토론과 논쟁이 없으니까 굳이 이런 거 파헤칠 의지도 없고 파헤칠 필요도 없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연속 보도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YTN은 내일 후보들의 믿기 어려운 전과 내역을 전수조사해 보도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비서관을 없애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에 맡기기로 하면서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관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정보 수집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되는데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인사 전문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처럼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왕수석을 폐지하고 왕장관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해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을 통제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써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은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이른바 왕수석의 폐단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왕수석이 사라진 자리를 왕장관으로 메우는 제도란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상황인데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어 인사검증으로 수집된 정보가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불령 개정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의 직무 범위는 검찰, 인권, 출입국 관리 등으로 한정돼 인사검증을 추가해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을 보면 공직자 정보 수집 권한 등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해 위법 시비를 피해가려 했지만 인사검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관 부재 시에 권한 대행을 맡은 법무부 차관에게 같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건지도 논란거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왕장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이제 사실상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의 선의에 기대가지고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들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낼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입법 예고한 법령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후속 절차에서 비대해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 보따리를 내놨던 우리 대기업들이 이번엔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서 국내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1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현대차그룹. 오는 2025년까지 국내에도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토종 기업으로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국내 투자 분야는 전기차 등 전동화 친환경 사업과 로보틱스를 포함한 신기술 사업, 그리고 내연 기관차 등 기존 사업의 상품성 향상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삼성도 향후 5년간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가운데 80%인 360조 원이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 등 국내에 투입됩니다. 아울러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한화그룹은 향후 5년간 에너지와 탄소 중립,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 20조 원을 포함해 37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5년 동안 신규 일자리 2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그룹도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에 3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재계 서열 2위에 오른 SK와 LG그룹은 조만간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윤 창출을 하는 과거의 역할을 넘어서 조직 구성원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의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럴 때 투자와 고용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네,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연병장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첫 경제단체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수장과 금융업계도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인 대회에 5대 기업 총수가 모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부활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수소 신산업과 에너지 안보도 강조했는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국제 민간 행사로 대구 세계가스총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천연가스 관련 설명을 듣고 폭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주액이 세계 최고래요. 납치해서 액화를 하는데 수소가스는 물 전기 분해하는 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국제사회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원전을 꼽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거듭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LNG 수입과 저장 용량, 선박 수주에서 세계 정상급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소 신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를 화두로 기술,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외쳤습니다.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중심이 돼서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전 세계 에너지 기업과 전문가들이 총출동한 가스산업계 올림픽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함께 국밥을 먹고 근대 골목 투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겠다 수차례 큰 밑그림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기업과 전문가, 국민 뜻까지 반영해서 조만간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정보위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내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포함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이 우상호, 조정식, 이상민 의원을 제치고 최다 득표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출 직후 의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할 말을 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몫의 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함께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뽑는 게 관례입니다.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네, 일본에 모인 쿼드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일이 인도 태평양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의 세력 확대, 견제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코로나19 지원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쿼드 회원국 정상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태라며 인도 태평양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Russia's assault on Ukraine only heightens the importance of those goal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order,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must always be defended.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하면서 코로나 지원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深刻化している北朝鮮の新型コロナの感染状況については、この地理的空白を作らない、こうしたことについても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회원국 모두 미국이 주도한 새 경제구상 IPEF 출범에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물자 공급망 확보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을 겨냥해 지원 방침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간 약 63조 원을 이 지역에 투자하고 개발도상국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쿼드 회원국의 위성 정보를 제공해 각국이 재해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Align with the Quad agenda, taking action on climate change and building a stronger and more resilient Indo-Pacific region through better economic security.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최우선 외교 과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닷새 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중국은 쿼드가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의 세력 확장 시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대로 쿼드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주권 수호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쿼드 4개국 정상이 중국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랴오이다오도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쿼드를 만들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권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搞小圈子挑动阵营对立，才真正威胁构建和平、稳定、合作的海洋秩序。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무력 위협을 핑계로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필요 이상의 핵물질을 장기간 비축하고 있다며 핵무기 개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日本已连续10年增加国防预算，还动辄拿周边邻国说事，为扩张军力寻找借口。日本长期存储大量超出实际需要的敏感核材料。 타이완에 대해서는 미국도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 개입 발언을 미국 정부가 진화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최근 20여일간 타이완과 일본 부근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실전 군사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항모 랴오닝함의 최장기간 원양훈련인데 유사시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주부터 솔로몬과 피지 등 남태평양 8개 섬나라를 모두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편을 늘려서 쿼드에 맞서려는 이른바 저인망식 외교전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어제 독도 북동쪽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한 뒤 이탈했습니다. 진입 전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8시쯤 중국 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지에 진입한 뒤 동해상으로 이동해 1시간 반 만에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 군용기들은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폭격기 2대, 전투기 2대와 합류한 뒤 오전 10시쯤 동해 북쪽 카디즈로 재진입했고 15분여 만에 독도 동쪽으로 카디즈를 이탈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또 올리고 11년 만에 4%대 물가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차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내세웁니다. 월별 물가 오름세가 10년 만에 4%를 넘어 5%에 육박하고 먹거리부터 경유까지 값이 뛰며 서민들의 고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뛰는 물가에 덩달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집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대책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9조 4천억 원, 국채 축소 계획까지 포함하면 68조 원이 넘는 2차 추경만 봐도 물가 안정 예산은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엔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대규모 추경이 소비를 자극해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집니다. 추경을 100% 초과 세수로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그만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뾰족한 물가 안정 방안이 없는 가운데 원자재 값을 끌어올리는 나라박 악재들은 언제쯤 잠잠해질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석유나 밀가루 같이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들의 가격 오름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또 전쟁 후에도 경제 제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초불확실성으로 올해 물가가 4% 넘게 치솟을 거란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18개국에서 원소기 도청이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이 늘고 있고 원숭이 도창 잠복기가 최장 3주로 긴 점을 고려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원숭이 도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은 모두 입국 때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는 불꽃이 발생해 퇴근길 전동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차 사이에 승용차가 찌그러진 채 끼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상주 나들목 근처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사고 경위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운전자가 병원 가 있고 이래서. 또 사고 여파로 정체가 이어지면서 40분쯤 뒤 500m 떨어진 곳에서 화물차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이 가운데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에서는 이천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에서는 분당 방향을 달리던 BMW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선로 근처에서 불꽃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직후부터 전동차 운행이 지연되고 압구정역에서 도곡역 양방향 운행이 20분간 중단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1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시신 200여 구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안드류센코 마리우폴 시장 보좌관의 말을 빌려서 무너진 아파트 잔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시신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류센코 보좌관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길거리 임시 안치소에 많은 시신이 놓여 있으며 도시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우폴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잇는 요충지입니다. 밀 등 세계 주요 식량 생산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러시아 함대에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군함 파견과 장거리 미사일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접해 있는 흑해 세바스토폴 항구의 최근 위성 사진입니다. 곡물 운반선들이 러시아 함대의 흑해 차단 조치 때문에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러시아가 에너지에 이어 식량 공급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포병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곡물 창고를 집중적으로 포격하고 있고 러시아 군함들은 흑해에서 밀과 해바라기 씨를 실은 우크라이나 선박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 곡물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게 됐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Jeżeli się okaże, że nie ma tych dostaw, rzeczywiście jest tak, jak powiedział pan minister, zarówno oczywiście Hiszpania, jak i cała Europa od strony południowej będzie miała olbrzymi problem. 이런 가운데 영국이 이집트 등 일부 국가들과 함께 흑해 오데사항에 해군 군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영국 정부는 하루 만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기뢰 등 오데사항의 안전 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한 관리는 결국 러시아가 동의해야 원활한 곡물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러시아는 그 과정에서 제재 재협상과 같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덴마크가 사거리 100km 이상으로 흑해 러시아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보잉사의 하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곡물 반출 통로 확보가 주 목적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7.2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덥겠습니다. 또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7.2도, 대전 15.9도, 광주 17.1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31도, 광주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립니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새벽까지 곳곳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과 모레까지는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 부산과 울산, 대구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박지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국민께 사과했지만 당내에선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을 향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순방 기간 우려했던 북한 도발은 없었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만 명대 중반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하자 방역당국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예방 효과가 있는 두창 백신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파트 지하에서 부패한 시신 200여 구가 발견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러시아 함대에 막혀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서방 국가가 해군 함정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이틀 뒤로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는 잇따라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 쇄신을 약속하면서 읍소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습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들을 성실하게 실천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대위 현장회의를 열고
충남과 경북, 충북, 경기 지역의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서 후보들과 함께 전방위적인 현장 유세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 지역과 경기 가평, 남양주, 안성, 오산, 용인 등을 차례로 찾아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후보들의 현장 지원 유세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네, 주요 격전지 판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지사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두 후보를 오선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지사와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당내에서 그동안의 도정 성과 등을 높게 평가받아 단수 공천됐습니다. 줄곧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1, 2위를 지켜온 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어 대선 패배의 아픔을 씻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호남이 단합해서 저 김영록을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셔야 힘있는 민주당, 힘있는 도지사 저 김영록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보수정당 소속 최초로 호남권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5년 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등 현 정권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변화된 전남을 이뤄내겠다며 미치도록 일하고 싶은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지난 27년 민주당이 독점해왔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저는 전남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오래 했다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한번 대변화를 시켜보고 싶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전남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역점 공약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김 후보는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서울에서 전남, 제주를 잇는 JTX 건설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전남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도 이제 농업 위주에서 첨단 산업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발전하는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는 전남 22개 시군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묶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산단이 몰려있는 전남 동부권은 2차 전지 부품 생산기지로, 전남 서부권은 전기차와 모바일, 드론 등 2차 전지 상용화 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에 제일 필요한 건 일자리고 일자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저는 7대 산업 복합단지를 꼭 조성하고 싶습니다. 전남의 플랜을 대한민국의 플랜으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27년 동안 민주당이 텃밭이었던 전남. 이번 선거도 김영록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국회의원 재선을 이룬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민선 8기 전남지사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17번째 도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순방이 종료된 직후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사거리의 고도, 속도, 이런 재원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3발을 시험 발사한 지 14일 만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17번째 무력 도발이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른바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무리된 걸로 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미국과 함께 미사일 공동 대응 등을 준비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만났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뼈 있는 얘기도 오갔는데 윤 대통령은 젠더 갈등 지적에
자신의 시야가 좁았다면서 여성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청사 5층 집무실을 찾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윤석열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물하며 환담이 시작됐습니다. 22년째라 그러니까 웃더라고. 저는 한국 국회에서는 제일 오래 했는데 바이든이나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 주니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포드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환영한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내가 포드 때부터 상원이었구나. 박 의장 요청에 윤 대통령이 액자에 직접 사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인 하나 받으면 되겠는데? 여기요? 예. 고맙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비공개 전환 후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도 언급됐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온 만큼 관련해 이제는 여야 갈등이 없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젠더 갈등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시야가 좁았고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면서 최근 공직 후보자 검토 중 여성 후보자의 평가가 약간 뒤졌는데 여성이라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게 누적됐을 거라는 한 참모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덕수 총리 인준을 언급하며 새 정부 총리인 만큼 신중하게 했고 이제 여권이 화답할 때라며 여야 협치를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견 후에는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2시간 동안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만찬장으로 향하던 도중 윤 대통령은 자신의 출근길을 지나치며 여기서 아침마다 기자들을 만난다고 의장단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의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이 예고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대검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선대위 대변인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했듯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시정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경찰 내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차기 경찰청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낸 경찰 고위직 인사인데다 그 폭까지 커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들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과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송정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과 우철문 수사기획조정관, 윤희근 경비국장 등 5명입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고위직으로 경찰 내엔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 부산, 경기 남부 인천청장과 경찰대 학장 등 단 7명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수사본부장 등 2자리만 빼고 이번에 싹 물갈이 되는 겁니다. 경찰 내부에선 파격적 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차기 청장을 임명한 뒤 고위직 인사를 하는 관례를 깬 데다 물갈이 폭까지 전례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청장 후보군도 덩달아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경찰청장은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하는데 현 청장인 김창룡 청장의 임기가 오는 7월 끝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5명 가운데 1명이 차기 청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안팎에선 행시 출신인 김광호 울산경찰청장과 수사권 조정 업무를 총괄해온 우철문 경찰청 수사조정기획관이 유력한 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치안정감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줄어드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냈던 경찰대 출신들을 견제하고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거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중국 정부는 중국이 힘으로 현상 변경을 하려 한다는 쿼드 4개국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쿼드야말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맞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과 국제법 등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쿼드를 겨냥해 소집단을 만들어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평화롭고 안정된 협력적 해양 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특히 일본은 이웃 국가를 핑계로 10년째 국방비를 증강하고 있고 민감한 핵물질을 과도하게 장기간 비축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개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등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은 투자액의 80%를 국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등에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고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등에 6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와 한화그룹도 각각 37조 원과 37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4개 그룹의 발표 액수를 합하면 약 600조 원으로 올해 정부 본예산 607조 원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SK와 LG 등도 조만간 투자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기업의 전체 국내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가 현지 자동차 회사와 합작해서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미국 투자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 SDI와 미국의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인디애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장은 오는 2025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0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Investments like these are going to help catapult us forward toward a clean energy future which we both badly need, advancing our shared economic growth, our energy security, and our climate goals. 이로써 국내 배터리 3사는 모두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등의 공장을 짓고 있고 SKO는 포드와 손잡고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합작 형태로 아니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미국의 빅3 입장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정책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은 앞서 오는 2030년까지 완성차 판매량의 50%를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친환경차 시장은 올해 85만 대에서 2030년 472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수년 내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84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하에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는 등 105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잇따른 대미 투자 행보는 신북미 무역협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완성차의 경우 부품의 75%를 현지에서 생산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미 직접 투자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자국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그런 협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것이 이러한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본격 가동되면 반도체와 에너지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도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모두 23,3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2천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7,200여 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여행이 늘고 있고 원송이 도착 잠복기가 최장 3주로 긴 점을 고려해 국내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원송이 도착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은 모두 입국대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건수가 130건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지 시각 24일 기준 19개국에서 131건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의심 사례는 1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 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유럽과 북미 등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아랍에미리트 보건예방부는 서아프리카에서 입국한 29세 여성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숭이 두창 감염 보고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이 어르신이나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급식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정된 돈으로 안 그래도 빠듯하게 꾸려가고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탑골공원 인근의 한 무료 배식 단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윳돈 없는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네, 오늘 짜장면입니다. 짜장밥. 자원봉사자들이 배식판에 넉넉히 밥을 퍼줍니다. 하루 평균 500명의 어르신이 급식소를 찾습니다. 감사하게 최고지. 하지만 봉사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들어오는 후원금은 일정한데 배식에 드는 식자재 값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말보다 1.5배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3,000원 정도를 예산을 했다면 요즘에는 4,000원, 4,500원을 잡아야 계속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면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노숙인에게 점심 저녁을 주는 이 무료 급식소에는 하루 평균 150명씩 이곳을 찾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돼지고기만 250kg, 지난 2월 1kg당 23,000원대였던 돼지고기 가격은 이달 들어 21%나 뛰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한 정육점이 돼지고기를 무상 제공해주고 있지만 언제 도움이 끊길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1,200만 원에 구매하게 되니까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은 질을 반찬이 수도 적고 또 질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배식 상태가 불량하죠. 이 같은 걱정이 무색하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연일 오르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에 문 닫아야 했던 무료 급식소들이 다시 물가 상승이란 암초를 만나면서 어르신과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이 또 굶주림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인도 정부가 미래에 이어 설탕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정부가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설탕 수출량을 1,000만 톤으로 줄일 거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설탕 1위 국가이자 브라질에 이은 수출 2위 국가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가 식량 공급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물자를 무기화한 데 이어서 식량 안보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협력이 러시아 협박에 대한 해독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곡물 반출을 위해서 오데사항에 해군 군함을 보내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영국 정부는 군함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4일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해외 파트너들과 계속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영국 군함을 흑해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어렵게 탈출한 한국인들이 의용군 입대는 자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은 인간 방패 역할에 머물렀다는 주장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활동하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한국 국적의 의용군 3명. 전쟁통에 희생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입대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어린애들도 이제 피해를 보고 하니까 좀 이제 목을 어기더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작전을 하라고 하고 화락도 없고 공군권도 없고 제공권도 없고 그냥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투입된 남동부의 전황이 불리한 데다 의용군들에게 탄환은 물론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용군의 상황이 열악하기도 열악하고요. 밥 같은 것도 죽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나오는 게 죽만 나오고 더욱이 이제 전쟁인데 의용군이 한도 떨어져 있고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다 의용군들은 인간 방패에 불과한 것에 실망해 어렵사리 귀국하게 됐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왔지만 얘네들의 생각은 달라. 그죠? 얘네들의 생각은 그저 그냥 의용군을 그냥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그냥 고기 방패 정도? 또 우크라이나 입국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한국군 의무 복무 경력으로는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절대로 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대죽음 당할 거 아니면 그냥 오지 마세요. 도움도 안 돼. 이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자기가 뭐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YTN 이승윤입니다. 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가 인터넷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본인 답안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는데 다른 학생 답안지까지 볼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성적이 유출된 꼴이 됐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학생 성적과 수시 지망 학교 파일이 유출됐던 곳입니다. 양동원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OMR 카드를 모두 스캔해 서버에 올려둔 뒤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고 성적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어놨습니다. 당연히 본인 답안지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학생 답안지까지 볼 수 있는 보안 허점이 보고됐습니다.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는 숫자에 학년과 반, 번호 등이 드러나서 숫자 정보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학년, 과거 시험 답안지까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답안지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지난 11일 해당 사이트의 외부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접속 차단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학생들은 접속 불가 사태에 혼란을 겪었는데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의제기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을 때도 다른 친구들의 답안지는 계속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진행하면서 이틀간 직접 확인했을 때도 학생들의 답안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관리 차원에서 서버를 다시 잠깐 열어둔 상황이었으며 이미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후여서 접속하는 학생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생들 성적과 수시 지망 학교가 담긴 파일이 통째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 성적 관련 유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인권 전문가는 어른들이 성적이라는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더 압박을 받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중요하게 더 다뤄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게. 학교 측은 지금은 서버를 폐쇄했으며 답안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답안지 확인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고 이의제기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습니다. 40년 가까이 홀로 키운 중증 장애 딸을 살해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고 40대 여성은 장애 아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한 여성을 급히 들것에 실어 나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39살 박모 씨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선 어머니인 63살 이모 씨도 수면제에 쓰러졌다가 이후 깨어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딸 박 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같이 수면제를 먹었던 거로 파악됐고 경찰은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던 딸이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자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끔은 손녀딸이 한 5살 정도는 내가 또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힘들지. 이제 손녀 보내라고 딸 보내라고 아무도 적어뒀죠. 그 사람 힘도 크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40대 엄마가 발달장애를 앓던 6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숨진 40대 엄마는 평소 주변에 장애를 앓는 아들을 돌보는 데 대한 부담감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장애 가족을 돌보는 많은 보호자가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 35%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밀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희망이 제도가. 내가 없는 세상에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거 서비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아마 그런 선택을 하는. 구체적으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활동 지원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를 넘나들면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데요.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밤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대전은 15.9도, 대구는 19.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31도, 광주도 31도, 대구는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현재 정확한 미사일 기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조용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내내 조용했던 북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서 워싱턴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이 재원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는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3발을 시험 발사한 지 13일 만이자 올해 들어 17번째 무력 도발인데요. 그동안의 준비 정황을 봤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발사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내부적으로 국장을 치른 현철의 인민군 원수의 장례가 끝났고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다시 본격적으로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미국과 함께 미사일 공동 대응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ICBM 도발일 경우 미국 전략자산 출동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IPF 참여를 시작으로 쿼드와도 분야별 협력을 모색하면서 한미 동맹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인태 전략은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인도양부터 태평양을 건너 북미까지 확대해 나가며 한층 더 깊어진 외교 전략이라는 겁니다. IPEF 참여를 확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IPEF의 기본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칙 하에 우리가 분야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와도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고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쿼드와의 협력 분야로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신흥 기술 등이 꼽힙니다. 당장 참여를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빠르게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인태 전략 발표가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힘으로 현상 변경을 하려 한다는 쿼드 4개국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쿼드야말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맞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과 국제법 등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쿼드를 겨냥해 소집단을 만들어 대립을 조장하는 게 평화롭고 안정된 협력적 해양 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김동연 후보의 후원금 의혹과 김은혜 후보의 취업 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김은혜 후보의 KT 전무 시절 취업 청탁 의혹을 엄호하는 데 집중했던 국민의힘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쌍방울 전직 임원들에게 받은 고액 후원금 문제를 공론화한 겁니다. 특히 이 회사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후계자뿐만 아니라 부패 의혹에 함께 연관된 고리가 나온 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김은혜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당 지도부가 맞불을 놓은 셈인데 김동연 후보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 후원하신 분들을 가지고 무슨 나중에 연대를 염두에 뒀다는 등 또는 뭐 대장동과 연결돼 있다는 등 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이기 전에 정말 인간적으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고공전에 동참했습니다. 김동연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김은혜 후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시인해놓고 뒤늦게 이를 감추려 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그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은혜 후보는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지만 힘 있는 여당 후보와 힘없는 야당 후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힘이 있어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은 실천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민주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받아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맞붙은 인천 계양을에선 두 후보의 지역 연고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무연고 출마에 대한 지적에 민주당이 윤 후보 역시 최근에야 인천 계양구로 전입한 점을 문제 삼은 건데 그만큼 선거 판세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격전지의 후보별 공약과 판세를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이번엔 전라북도입니다. 민주당 세력이 전통적으로 강한 곳이지만 호남 구에 나선 국민의힘도 포기할 수 없는 교두보인데요. 한때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이번엔 경쟁자로 만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도 더불어민주당 세가 강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이후 줄곧 민주당계 출신이 도지사직을 도맡아왔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보듯 호남 내에서는 그나마 보수 후보의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한 곳입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전직 국회의원 두 사람이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의당에서 같은 길을 걸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김관영 후보는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해 침체한 전북 경제를 살리겠다며 경제도지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 우리 도민들이 편하고 행복한 도를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조배숙 후보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정치 지형을 바꿔야 전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변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있습니다. 경쟁과 견제가 없다 보니까 기득권의 안주에서 무능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선수 교체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판을 바꿔야 합니다. 여론조사로 본 지역 민심은 이번에도 일단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후보 69.3%, 조배숙 후보 14.4%로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격차를 보였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이 기세를 이어 압승을 거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라북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82%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대선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이상의 지지를 보내줄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배숙 후보는 호남에서의 선전을 넘어 최초의 보수 정당 소속 전북지사가 목표입니다. 출마하는 사람이 이기려고 나왔지 지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51%를 득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민선 전북지사 선거에서 보수당 후보가 거둔 가장 많은 득표율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강현욱 민주자유당 후보가 얻은 32.8%입니다.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두 후보 간 격차는 이미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호남 구회 속에서 조배숙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전북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된 의원 징계 10건 가운데 3건 정도가 무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전국 지방의회 243곳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받은 자료를 보면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징계안 280건 중 28.6%에 해당하는 80건이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무산된 안건 가운데는 성비위 사례 4건과 음주운전 1건, 뺑소니 사고 1건 등이 포함됐으며 겸직 위반과 이해 충돌, 김영란법 위반 등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징계 무산 과정에서 의원들이 표결에 나서 부결시키거나 징계하지 않은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가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징계안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1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러시아군 사망자가 15,000명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승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수많은 국기가 걸렸습니다. 사망자 7,400여 명.
북부에서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수도 키이우에는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В Києві вже відновлюються і працюють заклади, багато людей на вулицях, всі потихеньку повертаються в місто. 불과 일주일 전까지 치열한 전투를 겪었던 북부 하르키우에도 주민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전쟁으로 생활 기반이 거의 파괴되면서 생계를 배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4월 말 기준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주민 수만 명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Прицельно стреляли. В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Именно в гараж, где он спускался. Подвал поставил. 최대 격전지였던 남부 마리우폴의 시장은 마리우폴에서만 5천 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 1만 5천 명이 전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1979년부터 9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숨진 러시아군의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양측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 도창이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숭이 도창 예방 효과가 있는 두창 백신은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해외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 증가와 또한 최장 21일에 달하는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맞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은 모두 입국 때 발열 여부를 검사받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38도 이상 열이 나거나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이 생겼다면 원숭이 두창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귀국 뒤 3주 이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유증상자는 PCR 검사를 통해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방역당국은 지난 2016년 구축해둔 이 검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원숭이 두창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간다면 야생동물이나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두창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만큼 스스로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85%로 추정되는 두창 백신 국내 보유량은 3,500만 명분인데 생물 테러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두창 바이러스와 특히 실험실에서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두창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두창 백신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편 원숭이 두창은 증상이 나타나야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자 격리도 수포 등 관련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필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됐습니다. 규모는 단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알려졌고요.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또 현직 경찰은 경정급 2명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전 인사검증 절차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인사수석실에서 공직자 후보를 3배수에서 5배수로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때 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직 검사는 배제되는 모습이었고요. 추천부터 검증까지 모두 다 대통령실이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예, 당시 청와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검증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추천은 대통령실이, 검증은 법무부가 이렇게 분리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초대 단장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또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일부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이 있는지 좀 볼까요? 예, 다음 기사 있죠.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신문 준비했는데요. 한겨레 그리고 한국일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위쪽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면 윤핵검에 넘긴 공직 인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윤핵관이 아닌 윤핵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라인의 핵심 검사 출신 인사들을 의미하는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과 법무부 권한 분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인사 작업을 모두 다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한국일보는 슈퍼 법무부 우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최고 실세라고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공룡 법무부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을 하면서 수집된 정보가 수사 정보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고요.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퇴보한다면서 검찰 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오늘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여야 대표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생각해 보면 당장 모레부터니까요.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순서로만 보면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먼저 긴급 회견을 열었고요. 예.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어서 회견을 하면서 맞대응 성격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먼저 나와 있는데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민주당을 견제하는 의도를 담았고요. 4년 무한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과거 20년 집권론을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거물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소 비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은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는 읍소였는데요. 근데 이게 지도부와 협의한 적은 없는 개인적인 사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소 분위기가 묘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사과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사당적 관점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생겨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쿼드 정상회의 관련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중간에 있는 사진부터 먼저 보면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까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담겨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쿼드 정상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렸고요. 예. 이 자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조선일보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불법 조업의 95%는 중국 어선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정면 겨냥한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나 북한 비핵화 등이 다뤄지면서 독재 대 민주주의 구도로 대결 전선이 명확해졌다고 봤습니다. 한편 같은 날이었던 어제 한국과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또 전투기가 날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들어왔고 또 오후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포착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와 일본 전투기가 모두 출격을 하면서 독도 주변 상공에서 한, 중, 일, 러 4국의 군용기가 몇 시간 동안 뒤엉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펼친 것이다라고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요즘 보따리를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발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정리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신문 역대급 투자 보따리를 푼 재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액수가 꽤나 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향후 5년 동안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국내 투자만 따져도 80%인 360조에 달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투자와 비교해봐서 전체 투자 규모로는 30% 이상, 국내 투자 규모는 40%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도 보면요. 현대차그룹이 3년 동안 63조, 롯데그룹 5년 동안 37조, 하나 5년 동안 20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 SK와 LG그룹도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꽤나 큰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신문면에서는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민간이 끌고 또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발맞추게 하려 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네. 이 부분만 부각이 되면서 왜 해외에만 투자하냐 뭐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만큼 이 분위기를 타서 장기적인 성장에 나서자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봤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투자 규모를 밝히면서 동시에 일부 채용 계획을 포함하기도 했는데요. 또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어져서 청년들의 취업난도 조금은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 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일자리 보따리도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개방이 됐고요. 아직 관전은 비공개된 상태인데 그 사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청와대가 개방이 이제 됐죠. 많은 시민들이 현재 찾고 있다고 하고요. 네. 대통령실은 청와대 추가 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인데요. 본관 실내와 관저 건물 내부를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관저 내부의 모습인데 예. 왼쪽 상단부터 이제 주방과 메이크업실, 또 드레스룸, 침실까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1990년 건립 이래 거의 공개된 바 없는 관저 내부 모습이 이렇게 자료로 공개가 된 건데요. 시민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창문을 개방해서 밖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갈 수는 없나 보네요. 예, 실내 입장 여부는 추후에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라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저기 지금 구조도가 있는데 이발실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을 이제 내일부터는 직접 둘러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저는 지상 2층 또 지하 1층이고요. 그동안은 외부에 공개된 도면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른쪽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일부 추측되는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침실 규모가 한 80평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과연 진짜 모습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개방은 대통령실이 청와대 개방에 대한 초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었고요. 네. 또 여권 관계자 인터뷰도 담겨 있었는데 청와대가 공개될수록 소통과 탈권위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 개방하고 보고 오신 분들은 뭐 아주 반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를 주변에도. 볼 수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어제 아주 금이안항했습니다. 관련 사진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손흥민 선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고요. 방금 금이 환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신발과 골든슈와 함께 입국을 했기 때문에 금신환향이라는 제목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득점왕 트로피를 꺼내든 모습 함께 사진에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매체가 이번 시즌 베스트 11에 손흥민 선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월드클래스, 득점 기계 등의 표현도 쓰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또 경향신문에 하나 더 실려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6월에 2일 브라질, 6일 칠레, 또 10일 파라과이와 A매치가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14일에 아르헨티나전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현재 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A매치 기간에는 각 대표팀의 일정이 미리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급하게 상대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찾는다고 하더라도 꽤나 큰 초청료를 주고 모셔와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붙겠다는 팀이 3나라 이상 지금 현재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는 그 이유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들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를 상대해보고 싶다라는 팀이 많다라는 건데요. 전해지고 있는 얘기는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와 만날 가나를 염두에 둔 아프리카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주 안에는 상대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였고요. 이제 6월에 이어지는 A매치 기간 4경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신문에서 눈에 띄는 사진 하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습인데요. 남성이 염소 떼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목적지는 산과 들입니다. 이 사진 제목을 보면 마른 풀 없애러 가자. 미국 산불 예방에 염소 투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인데요. 염소가 불씨가 옮겨 붙기 쉬운 키가 작은 나무 또는 마른 풀을 뜯어 먹어서 산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 캘리포니아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는 보통 1월에서 3월까지 내린 비나 눈을 저장했다가 남은 연내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강수량이 최근 100년 사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뭄에 시달리게 되면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고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주 전체의 물 사용량이 줄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제한 급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조경용 잔디의 급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하는 만큼 필수적이지 않은 물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디는 비가 많이 와서 어디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북한이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합참이 밝힌 내용을 보면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다는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이 끝나자마자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은 오늘 2발을 발사했고 올해 들어서 18번째 미사일 발사이자 이번 정부 들어서 3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북한이 앞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추가 발사를 감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풀리면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지난달보다 더 좋아졌으며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BSI, 즉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4월과 같은 86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86을 기록해서 4월보다 1포인트 올라 2010년 12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86을 기록해서 한 달 새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이천 나들목 인근에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11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20대 김모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40분 정도 차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24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교사와 학생을 포함해 1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렉 에보 텍사스 주지사는 초등학생 14명과 교사 1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격범이 18세 남성으로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현지 병원을 인용해서
텍사스주 유베이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여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5월 하순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7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덥겠습니다. 또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5.9도, 광주 16.8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31도, 광주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립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모레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까지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 부산과 울산, 대구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